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방문각에서 과학교육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경입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기 전에 실제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그리고 강좌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함께 얘기해보고, 그리고 잠깐 질의응답 받는 시간까지 하고 나서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임용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1차는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실 거고, 필기시험은 교육학, 첫째 1교시가 교육학, 그 다음에 2교시 전공 A, 그리고 3교시 전공 B,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시험의 출제 유형을 보면 거의 다가 주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1차는 우리가 이렇게 필기시험을 보지만 2차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2차는 실험을 보는 지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은 공통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수업 실현을 볼 때 어느 지역은 지도안을 쓰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지도안을 쓰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지도안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수업 실현을 하는 것은 전체가 공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만 특이하게 나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2차 시험에 60점 면접 빼고 60점이 수업 실기인데 이 중에 30점이 실현이고 아마 나눔이 30점, 이렇게 경기도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내가 어떤 지역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맞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교론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1차 시험에서 전공 A에서 5번, 6번, 7번 4점짜리 3문제, 그 다음에 전공 B에서 3번, 4번, 5번, 그래서 4점짜리 3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24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출제 유형을 보면 1차 시험은 아무래도 필기 시험이니까 우리가 서답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입형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4점짜리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때는 2점도 있고 4점도 있고 그 다음에 5점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2점짜리를 좀 축소하고 그 다음에 5점짜리가 없어지면서 4점짜리가 이렇게 비중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 4점짜리는 어떤 형이냐면 2017년까지 논술이 있었는데 옛날 논술 문제를 보면은 보통은 하위 문제가 4개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4점짜리가 4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비중은 커져서 논술처럼 길게 나열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술하는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거를 적는 거는 기존의 논술형과 거의 비슷하다. 핵심 키워드를 알고만 이렇게 적는 것만 달라졌을 뿐, 우리가 배점에 있어서 우리가 배점은 4점이지만 비중은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안하고 만약에 수업 실현을 보는 2차 시험의 경우에는 그게 다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지도안을 작성하고, 예를 들어서 수업 실현을 할 때도 POE로 실현하시오, 15분 실현하시오, 순환학습의 개념 도입만 15분 실현하시오, 이런다면 우리가 어차피 과학교육론의 베이스가 없으면 사실 수업 실현도 하기가 어렵고 지도안 작성도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과학교육론 자체가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로 1차뿐만이 아니라 2차까지도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내용이죠. 우리가 과학교육론과 관련해서는 딱 5개의 그 단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우리가 요 손안에 이렇게 5개의 단원을 딱 손안에 들고 각각의 단원마다 머물러 있는 내용들을 손아귀에 딱 쥐고 그래프하고 내가 시험장에 들어간다 라는 마음으로 내 손에 다 쥐어갈 정도로 매 시간마다 외우고 이러는 걸 열심히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원명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과학의 본성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이 올해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 올해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점은 무엇이냐면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아직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전체적인 우리가 총론에서의 어떤 커다란 틀, 그리고 특이한 용어가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강론이라 하더라도 내용 체계 표 정도까지만 외우면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또 바뀐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통합과학이 원투, 과탐실이 또 원투,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되다 보니까 내용 체계가 각 교과마다 좀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커다란 틀에서 외울 것들도 새롭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특강으로 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분들은 특강을 나중에 듣고 그 다음에 그거는 뭐 온라인으로도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교수학습 이론이죠. 그러니까 교수학습 이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머리에 많이 떠오르시는 행동주의 이론가들도 있지만, 행동주의는 사실은 과교론에서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피아제, 브루노, 오스벨, 비고츠키, 드라이버 뭐 이런 분들 기억나시죠? 그런 분들에 대한 학습 이론을 주로 배울 거고요. 네 번째는 과학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죠. 부의도, 개념도, 아니면 비유, 이런 것들의 전략부터 시작해서 수업 모형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발견학습, 발생학습, 그리고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순환학습, 5E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각각의 방법론들을 배우게 되고요. 다섯 번째가 과학교육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학습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도착점 행동이죠. 그 도착점 행동이 바로 수업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평가를 하는 거는 누굴 평가하는 거냐면 목표에 도달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원마다의 목표, 그 다음에 우리 거기에서 나오는 주요 그 성취 기준들, 그것뿐만 아니라 평가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과교로는 딱 5가지 단원이 내 손아귀에 딱 주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각 단원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시험 아마 여기 보면은 18년도까지는 논술형이 있었지만 이후에 논술형이 없어졌다는 거, 그거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경향을 보면 올해 시험 보고 나서 다들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특히 화교론 같은 경우에, 화학교육론 같은 경우 물리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굉장히 그냥 그 기존이랑 비슷했는데 화학교과교육론이 약간 그 학생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우리가 뭐 기입형이나 이런 거에 축소되고 서술형이 증가했다, 이런 거는 뻔하지만 지금 최근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예전처럼 피아제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피아제를 물어보는데 수업 모형이 같이 나오고 거기다가 과학의 본성을 같이 나오고 게다가 평가까지 물어보는, 5개념을 물어보는데 또 여기에 과학의 분석에서 라카토스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평가를 물어보고, 이런 것처럼 보통은 옛날에는 한 단원에 있는 문제를 한 단원, 그 단원 안에서 물어볼 때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여러 단원의 문제들을 복합하는 거예요. 한 문제 안에 과학의 분석 문제도 있고 교육과정도 들어있고 학습 이론도 있고 학습 방법도 있고 평가도 들어있고,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단원에 치중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얄팍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되도록이면 기본적인 개념 용어뿐만이 아니라 그 학습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응용하고 그래서 답을 해결하는 이런 능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교론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학교에서 다 들어봤던 거니까 그냥 뻔하고 쉽다, 기출문제만 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가 나와보면 사실은 과교론에서 점수 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공은 아주 잘하는 사람 진짜 상위 1%라는 건 따로 있겠죠. 그렇지만 전공은 거의 비슷하게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교론이나 교육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은
점수 비중이 16점에서 20점 사이에 거의 있다. 진짜 못하는 사람만 저도 예전에 보니까 11점도 본 적은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거의 웬만큼 공부한 친구들은 16점에서 20점 사이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과교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과교로는 뻔히 아는 단어들이 다 있지만 실제로 내가 답을 쓰려면 뭘 써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교육론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24점이에요. 24점을 받으려면 24점을 받아놓으면 정말 전공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따가도 계산하겠지만 전체 100점인데 이 100점 중에 일단 20점이 이게 교육학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24점을 또 빼면 여기가 벌써 44점이잖아요. 그러면 전공이 순수하게 56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만점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되도록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50점을 받는다 그러면 28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돼도 60에다가 72점이거든요. 1차 커트라인을 넘습니다. 물론 요즘에 넘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1차 커트라인을 요번에 그러니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내가 잘하고 있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에 내가 먼저 점수를 따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손 안에 있는 김밥 한 줄이 더 중요하지 저녁에 먹을 만찬을 위해서 나는 만찬을 해야 되니까 뭐 지금 쫄쫄 굶으면서 나머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잘못된 습관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먼저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많이 세이브해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유형을 보자면 여기 제가 단원명을 적지 않았는데 과학의 본성,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론, 교수학습 방법, 평가 단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표가 뭘 얘기하느냐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그 나온 퍼센테이지를 지금 비율로 보여준 거예요. 약간씩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각 해마다 출제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아무래도 교수학습 방법이 많잖아요. 학습 방법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비중이 좀 높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또 비중이 높은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과학의 본성 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본성을 첫 단원을 배울 때 약간 조금 천천히 여러분이 용어들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천천히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올해 우리가 전공별 경쟁률과 커트라인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여러분 보시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각 그 최저 그 경쟁률이 뭐 3.75에서부터 5점 몇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경쟁률을 보면 여기 그 광주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명 뽑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경쟁률이 좀 많이 딴 데보다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역에 원서 접수할 때 여러분들 아마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그 발표되는 인원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한 명을 뽑거나 만약에 2명까지 뽑는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많이 뽑는 지역으로 한번 마음을 돌려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생명과학에서 부산 지역이 거의 1차 커트라인이 80점대를 넘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의 1차 커트라인이 어떤 데는 70대 초반이거나 69점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면 거의 65점인가 이랬는데 거의 커트라인 차이가 1차 커트라인 차이가 15점까지도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쟁률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지역이 있더라도 일단은 붙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경쟁률을 좀 고려해서 지역의 원서를 접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트라인을 보면 지금 우리가 1차 커트라인의 그 최저값을 보면 이게 지금 요즘에 화학 점수가 되게 낮아요.
화학이 특이하게 아무래도 점수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장 낮은 커트라인 점수를 보이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면 제주가 50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지금 50점대부터 60대 초반이면 일단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최고점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높거나 이 높은 지역이 따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구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여기를 잘못 써놨네요. 화학도 이 최고점이 여기가 또 대구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여기도 대구 지역이고, 여기가 전북 지역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화학이 최고점이, 대구가 맞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가 여기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떤 데는 거의 20점 차이도, 이렇게 거의 20점에 가까운 차이도 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서 접수할 때는 아무래도 그 TO가 나오는 거를 다 잘 살펴보시고, 내가 그 비율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역을 좀 정하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학교육론에서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통합이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이 10주입니다. 10주. 그래서 10번에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스터디하고 통합이론을 내 손아귀에다가 딱 들고 가자. 근데 통합이론을 먼저 시작한 건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요. 이론이 없이 기출문제 아무리 풀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론이 베이스가 안 되면 기출을 그냥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용을 해야 되니까 먼저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기출 분석이 좀 아마 여러분들이 좀 길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20회입니다. 20회. 그래서 여기를 레벨 1과 레벨 2로 나눴어요. 레벨 1은 어떤 문제 유형이냐면, 레벨 1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존 문제들을 보면 학습 이론이면 학습 이론에 관한 문제, 학습 방법이면 학습 방법에 관한 문제로 되어 있는 단원 복합이 아니라 한 단원에서 나온 문제들로 되어 있는 게 레벨 1으로 있고, 레벨 2는 단원 복합형 문제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주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20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문제를 조금 자르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문제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중복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처음 문제 풀 때랑 두 번째 문제를 볼 때랑 세 번째 볼 때, 네 번째 볼 때가 달라야 됩니다. 이게 이거 봤던 건데 왜 또 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는 분은 아직 공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선행 지식이 스코프가 요만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밖에 보지 못하지만, 두 번째 다시 그 문제가 또 나왔을 때는 다른 이론들을 또 배웠기 때문에 스코프가 넓어집니다. 세 번째 볼 때는 더 넓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을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풀다 보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뭔지가 약간 통달이 될 정도로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실전 모의고사 4회 진행을 합니다. 자, 과교론만, 여기는 과교론만 실전 모의고사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서 11월은 통합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통합 모의고사는 각 전공 교육학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나서 12월 바로 시험 본 다음 주 시험을 우리가 토요일날 봤다면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아마 2차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실현 첨삭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줌으로 첨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 여러분이 뭐 실현하면 거기서 제가 보고, 그 다음에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한 1월 달에 첨삭반은 그 첨삭관들이 더 들어옵니다. 경력이 좀 있으신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같이 여러 명이 심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교육론을 어떻게 학습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워낙 공부하면서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래도 항상 기본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론반을 하면서 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세 문제 중에 우리가 보통 4점짜리가 3개나 4개의 하위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입형이라는 게 용어를 물어보는 단답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개나 4개 중에 하나는. 그럴 때 내가 용어가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하게 쓰지 못한다면 답에서 틀리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용어나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해라. 예를 들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인데 이론 의존성이 생각이 안 나서 인지구조 의존성이라고 쓰거나 감각기관의 의존성이라고 쓰거나 다른 용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제가 다시 한번 특강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과정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일단 커다란 내용 체계, 그리고 각 단원에서의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과 내용 요소, 그 다음에 주요 탐구 활동이 무엇인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교육과정을 어떻게 그 많은 걸 외워요? 그치만 외워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일 때 한 학년마다 각 전공 과목이 전공 단원이 2단원, 3단원, 3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8단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단원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되는 용어들, 그러니까 내용 요소, 그 다음에 주요 탐구 활동, 교육과정에서 이게 대표적인 탐구 활동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최근 들어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문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왜 최신 이론이나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냐면 문제 기출이 되고 나면 기출에 따라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론 강의 내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기출된 스타일에 따라 트렌드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의 트렌드가 뭐냐면 화학이든 물리든 지구과학이든 생명과학이든 간에 여기 우리가 수업을 그냥 이론적인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탐구나 실험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공적인 내용이 반드시 한두 문제가 들어갑니다. 실험에서의 주의사항,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 노하우, 이런 것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교과서를 분석하는 거를 지금 처음부터 이론 시간에서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과서 파일을 구하세요. 요즘이 교과서 파일 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파일을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교과서 지도서 있죠? 교사용 지도서나 아니면 교사용 교과서 이 파일을 구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주는 중학교 1학년에 있는 뭐 3단원 또는 2단원만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읽어봐야겠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뭐 이렇게 한 주마다 한 학년을 가지고 한 번씩 교과서를 분석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내용을 봐야 되냐면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겠으면 나중에 제가 교과서 분석 예시를 아마 카페에 올려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요 제목, 그 다음에 학습 목표, 그 다음에 거기에 동기유발은 어떤 걸 하는지, 탐구는 어떤 탐구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5개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실험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단 커리큘럼을 따라서 해보는 것이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스터디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커리큘럼대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고득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격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그냥 중꺾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릇이 다 똑같은 거죠. 끊임없는 꺾이지 않는 열정이죠. 열정.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번 해 올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졌다면
이거를 내가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뭔가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의지와 끈기를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업을 듣는 이 첫 시간은 말하자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한 편의 드라마를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저나 아니면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은 감독이자 코치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멋진 사람이고 얼마나 실력이 많더라도 그 스스로가 멋지게 생겼다는 것만으로 좋은 드라마가 좋은 이렇게 우리가 시청률이 나오거나 좋은 인상을 피드백을 받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의지가 있고 의지만으로도 안 되고 내가 기존에 성적이 아주 좋다 이런 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사실은 롱런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보면은 맨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흔들려서 이렇게 흐지부지 해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연이 되도록 주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꼭 끝까지 롱런 하시는 모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혹시 계획이나 노트 정리나 스터디나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획은 일단 가장 많이 질문하는 주제들이에요. 계획은 일단은 1년으로 먼저 잡아야 돼요. 1년으로 잡고 그 다음에 1년으로 잡다 보면은 몇 월까지는 뭐를 하고 몇 월까지 못하고 이게 대강 나오죠. 그리고 나면 주 단위로 다시 공부 계획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에 오거나 이럴 때 그날 할 일들을 쭉 나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성취할 때마다 하나씩 그어가면서 그게 만약에 오늘 달성을 하지 못했다면 내일 모레 리커버를 반드시 하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획은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입듯이 자신한테 맞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트라는 건데 노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특히 초수이거나 아니면 내가 처음으로 이론을 공부할 때는 전공도 똑같고 과교론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노트를 정리하려면 모든 거를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노트 정리하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근데 노트 정리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트 정리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학교에서 맨날 노트 정리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하고 공부했는데 그런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노트에다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다가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를 적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다가 적으시고 자꾸 여러 번 머릿속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수업을 하면서도 같이 하겠지만 제가 한마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3번, 4번 반복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제 목소리를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반복해가지고 나한테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스터디 문제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스터디는 잘하면 진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진짜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말하자면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가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만나요. 그래서 막 숙제도 엄청나게 많이 막 서로 내주고 그럽니다. 숙제가 많다고 좋은 스터디가 될까요? 숙제가 많다고 좋은 스터디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숙제에 허덕이다 보면 내 공부하는 시간이 전혀 없어지게 되고 그냥 스터디장이 시키는 대로 너 여기까지 해와야 되니까 나도 여기까지 꼭 해서 밤새서 막 스터디 숙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스터디가 뭐였다 하더라도
모르는 문제를 진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학을 배웠지만 5개념을 내가 버벌 인터랙션을 하는 순간 버벌 인터랙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비고치키의 말 있잖아요. 혼자만의 언어, 언어라는 것이 사실은 학습을 하거나 발달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수단인데 내가 말을 함으로써 그거 자체가 공부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스터디를 할 때 5개념을 가지고 막 설명을 했는데 그 5개념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5개념이 한번 들어오면 5개념은 잘 바뀌지가 않는다는 가장 큰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는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스터디가 없다라고 한다면 커피값, 스터디룸, 뭐 밥값, 나중에 친목까지 하죠. 친목이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들어갈 돈이면 여러분이 아무래도 강의를 듣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진짜 사정이 어려워서 강의 들을 돈이 없다. 선생님 찾아가세요. 선생님들 찾아가면 여러분들 뭐 장학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찾아가서 본인의 얘기 상담도 받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나 이런 거는 반성하고 같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부는 열심히 앉아서 내가 아침에 이제부터 6시에 나와서 밤 12시에 들어가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2시간 공부하면 진짜 좋죠. 근데 12시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완전히 집중의 시간으로 12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수업 계획을 잡고 밤에 돌아갈 때는 이게 내가 오늘 제대로 공부했는가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서 그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과교론에 대한 이제 학습 계획 및 그 강좌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